예,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이력과 확진자 접촉이 없는 감염자도 속출하면서 위기 경보 격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 김오란 국립암센터 대학원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하루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0여 명을 넘었죠. 네. 오늘 벌써 또 대구에서 10여 명이 넘게 나왔고 경북에서 4명, 그래서 한 70명 안팎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이제 공식적으로 아마 집계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많은 수가 한 지역에서 나왔단 말이죠. 네.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대구 지역에서 유행이 있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31번 환자로 시작된 건지 아니면 31번 환자도 공동 노출이 된 건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나온 4명의 환자, 그러니까 경북 지역에서만 지금 5명 의심 환자 중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환자들의 좀 사항을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이 31번 환자와 접촉이 됐는지 그리고 해외 여행 이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31번 환자가 그 지난번에 퀸벨 호텔에서 점심 식사, 결혼식이 있어서 점심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연관고리를 좀 의심해 볼 대목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까지 나온 환자들의 접촉 현황을 보면 이제 가족이라든지 예. 같이 식사를 한 지인이라든지 이렇게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예. 31번 환자가 결혼식에서 가까운 지인들을 만나서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전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마 그 교회 신자분들하고 같이 접촉이 얼마나 됐냐가 싶습니다. 일단 관련자가 14명인데요. 연관이 있는 분들이 아마 그때 당시 예배를 2번 받고 400에서 500명, 그래서 다 한 1000명 정도가 복식차 접촉되지 않았을까. 당국에서는 전수조사를 일단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정도 상황이다. 싱가포르에서도 굉장히 교회에서 많은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래요.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독특한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일단 교회마다 이제 예배를 드리는 양식이 좀 다를 텐데 그렇죠. 특히 이 교회는 굉장히 이제 친목을 중요시하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도들끼리 굉장히 접촉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 싱가포르도 이제 80명 환자 중에 21명이 교회에서 발생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라는 이제 건물의 특성이 굉장히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극장이나 이런 데처럼 다중 이용 시설로 지정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환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점검이나 규정이 좀 없는 것도 이번에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인 그러네요. 것 같습니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보건당국이 어제 신천지 대구교회 슈퍼 전파 사건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좀 봐야 되는 겁니까? 메르스 때 슈퍼 전파자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5명 이상 전파한 경우에 우리가 슈퍼 전파자다 이런 용어를 쓰기는 하지만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제 걸리는 사건을 슈퍼 전파 사건, 그러니까 유행 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대규모 유행을 얘기하는 거죠. 그 말은 누군가 한 사람이 슈퍼 전파자다라고 또 단정 짓기도 어렵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생각하시기에 31번 환자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상황 아직은 잘 모릅니다. 전부 다 조사를 해봐야 31번이 첫 번째 유행을 일으킨 환자인지 아니면 이 앞에 또 누가 있는 건지 더 찾아봐야 됩니다. 그 어젯밤 늦게 청도에서 2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했어요. 한 달 사이에 병원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고 합니다. 특정 병동에 계속해서 치료를 받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감염이 됐을까? 혹시 의료진 분들이 외출 바깥 왔다 갔다 하면서 다른 지역과 다른 분들과 접촉이 돼서 들어온 거 아닌가? 이런 뭐 추측도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대부분의 환자들이 저희가 역학조사를 해보면 처음에는 자기가 만난 사람에 대해서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한테 이제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세히 이야기를 해줘야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고 더 많이 확산돼 나가는 것을 빨리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도 환자가 나올 때 그 환자를 비난하면 절대 안 되고요. 예, 그 환자를 지지해주는 마음이 있어야 확진자들도 마음 편하게 자기가 접촉한 사람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중앙사고대책수습본부에서 오늘 하루 신규 확진자가 31명 추가됐다라고 밝혔습니다.
밝혔습니다. 총 82명으로 확대된 거고요. 이 중에 30명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고 1명은 서울입니다. 그리고 이 30명 중에서 23명이 31번 환자와 연관이 있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와 관련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 자 지금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교수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대구시청에서 이 관련해서 또 브리핑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들어오는 대로 현장을 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82명으로 늘었습니다. 방금 우리 김나연 앵커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중에 또 교회 관련된 분이 23명이 있다고 합니다. 31번 환자 그렇다면 접촉이 있는 분을 다 합히면요. 어제까지 해서 46명 정도 됩니다. 아까 전에 잠시 언급이 됐는데 자, 이 정도면 자, 슈퍼 전파자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예, 일단 본인이 증상이 있는 동안 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을 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이제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제 이분이 전파를 당한 거니까 감염이 된 거니까 예. 또 이 앞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그것도 더 찾아봐야 됩니다. 감염 원을 지금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예, 저희가 이제 이런 큰 유행이 터지면 맨 처음에는 당연히 봉쇄 전략이라고 해서 한 명도 안 생기게 확산이 안 되도록 예. 이렇게 열심히 막는 발생을 막는 정책을 합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1, 예. 2번 환자 나왔을 때 그 당시 때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예. 그 봉쇄 전략을 할 때는 뭐 손 씻기나 이런 시민 행동뿐만이 아니라 당국에서 접촉자를 찾고 접촉자까지 격리하고 예.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봉쇄 전략이 완전히 유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봉쇄 전략을 왜 하냐면 가능하면 유행이 오는 거를 늦추어서 그동안 시간을 벌어서 진단 키트를 개발하고 병실을 확보하고 지침을 만들고 이런 준비하는 시간을 예. 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서 이미 싱가포르, 일본이 지역사회 유행이 지금 보고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오긴 오겠지만 거기보다 조금이라도 늦춰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진행해 온 거고요. 예. 이제 우려하던 바가 지금 나타났는데 그러면 전략 수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접촉자를 전부 다 찾아서 막으면 좋겠지만 이제 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분들이 해외 여행력도 없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을 빨리 찾아서 빨리 치료하는 조기 발견, 조기 치료로 가는 완화 전략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완화 전략이. 예, 피해를 최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찾아서 이 사람들이 사망하지 않도록 또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처럼 갑자기 이렇게 환자가 늘어나면 모두 다 음압 격리 병실에서 치료하기가 그렇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의료진들이 빨리 환자들의 상태를 분류를 해야 됩니다. 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 또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 이렇게 분류를 해서 경증 환자는 중소병원이나 아니면 정말 의료 수준이 안 된다면 집에서 돌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증 환자는 이제 상급병원에 가야 되죠. 그래서 환자 수에 따라서 어디서 누가 환자를 치료할 것인지 결정을 하고 이거 조정을 해야 됩니다. 앞서서 처음에 이제 봉쇄 작전으로 이제 준비를 한다라고 하시면서 그 방법은 충분히 확실하게 차단할 수는 없지만 일정 부분 준비를 위한 시간을 버는 것이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지역 사회로도 확산될 수 있을 가능성을 정부 당국도 충분히 좀 예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전 예. 준비를 좀 하고 있었다. 그래서 예. 거기에 대한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예, 봐도 예. 되는 예,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대구 지역에서 지금 이렇게 한 번에 갑자기 좀 많이 폭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지금 이 음압 병동도 좀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음악 격리 병실이 지금 많이 부족한 것 같고요. 예. 사실은 메르스 때 정말 음악 격리 병실이 부족해서 그 이후에 많이 늘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찾으면 이제 격리 병실이 한 1,000개 가까이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격리 병실에 환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의심자까지도 들어가게 되다 보니까 이제 병실이 모자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이제 조정을 좀 해야 되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메르스 때 병원 감염이 발생했기 때문에 병원에서 감염을 줄이는 많은 대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역사회에서 이런 유행이 일어났을 때 지자체 수준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공공기관, 공공의료기관의 수준,
그다음에 규모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을 찾아서 각 지자체에서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좀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음압병실이 부족하면 인근 권역으로 이동을 다 시켜야 되는 겁니까? 좀 여유가 있는 곳으로? 예, 그것도 가능하고요. 지금 이제 대구 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의료원 같은 공공의료기관의 일정 부분을 이제 신종 코로나 전용 병원으로 전용 분류해서 병원? 예. 환자들을 많이 집중 케어하는 그런 방법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지금 좀 소화할 수 있는 규모가 되나요? 일단 이제 현재 환자를 다 보고 있잖아요. 예. 그 환자들을 다른 병원에서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병실을 비우고 거기서 이제 코로나 환자를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역에서 다른 병원들도 서로 협조하고 지원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지금까지 총 82명의 확진자가 이 시간 현재까지 나왔습니다.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일단 조기 발견, 조기 치료, 그리고 병원의 이원화, 경증과 중증 환자 구분을 해야 되고 코로나19 전용 병원을 좀 지금 시간에 좀 만드는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중앙임상위원회에서 했던 말, 이거 국민들한테 중요하고 의료진들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초기 엑스레이 정상으로 진단 나오는 경우가 많았다. 신종플루와 증상이 구별이 안 됐다.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이 신종 코로나가 어려운 게 우리가 처음에는 사스와 메르스 수준으로 생각했는데 네. 그거보다 증상이 너무 약한 겁니다. 근데 증상이 약한 건 좋은데 증상이 약하다 보니 사람들이 증상을 못 느끼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전파가 많이 되는 그러니까 자신이 거죠. 감기 정도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즌이 딱 이제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이제 시기다 보니까 그렇죠.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빨리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증상이 약하기 때문에 이제 뭐 사망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은 좀 덜 수 있고요. 아까 발표했을 때도 보니까 28명 중에 19명만 칼레트라라는 이제 HIV 치료제, 항바이러스제를 사용을 했고 9명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중요법만으로도 그냥 이제 치유되는 환자들도 꽤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초기에는 초기에 발견이 되면 그런 대증요법으로 치료를 하고 금방 회복이 가능을 한데 초기에 경미하다가 갑자기 또 심한 폐렴으로 발전한다라고 또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럴 이건 수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원래 이제 그 폐 하기도에서 증식하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예. 그래서 폐렴이 오는 병이거든요. 근데 초기에 상기도에도 증식하면서 이제 뭐 기침이라든지 콧물이라든지 뭐 두통이라든지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일반 감기랑 구분을 못 하는데 조금 지나가면 이제 폐렴으로 발전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조기 발견이 필요합니다. 그럼 교수님 보시기에 이제 쭉 말씀을 종합하면 이미 지역사회 감염은 돼 있다.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 지난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를 브리핑할 때만 해도 아직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그 시점은 잘 모르겠어요. 그걸 언제 빨리 이야기를 해서 단정을 짓고 나서 거기에 맞게 대책을 해야 되는지 교수님 생각엔 지금 어떠십니까? 일단 이제 저희가 위기 단계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올리는데요. 지금 경계 단계입니다. 맞습니다. 심각으로 올리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지역 전체에서 확산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 병의 치명률이 굉장히 높아서 이제 심각하다라고 할 때 하는 겁니다. 근데 네. 지금 이제 유행이 일어난 지역이 대구하고 서울 이렇게 이제 한 2군데 정도로 집중이 돼 있죠. 집중이 돼 있다 보니 이걸 전국 확산이라고 해야 될까 하는 거에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빠르게 확인을 하고 본인이 조금만 경미한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해보고 확진 판정을 받으면 조기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이 31번 환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경미한 증상이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그 검사를 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거부를 했거든요. 근데 이 거부를 한다고 해서 강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라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제성이 그래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런 모든 의사가 권하는 처치를 다 강제성을 두기는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요. 아마 이제 지금쯤 이런 상황이 되면 거부하는 환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도지사나 보건당국이 공권력이
권고를 했을 때 거부하면 처벌하는 그런 조항이 있긴 합니다. 교수님, 어제 이 32번 환자는 11살 어린이였거든요. 근데 많은 학부모님들 걱정을 많이 하세요. 계약 물론 연기되고 또 어린이집 유치원이 휴원하는 것도 대구도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는 안전할까, 내보내도 되는 건가 하는데 만약에 어린이가 감염되는 경우, 뭐 이건 세계 지금 감염된 국가에서도 아마 어린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괜찮은 건지 어떻습니까? 이 질병의 특징이 중국에서도 발표한 내용을 보면 어린이 환자가 많지 않고 또 걸렸다고 하더라도 증상이 굉장히 경미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최초로 무증상 감염에 의한 전파가 있었다라고 보고한 것도 어린아이 때문에 가족이 걸렸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32번 환자도 자가격리 중에 이제 확진이 됐는데 계속해서 음성이 나왔는데 이제 검사를 자꾸 하다 보니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일부 임상에서는 지금 검사가 너무 민감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23명이 이제 밤새 대구에서 확진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전에 어린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32번 환자, 그렇죠? 11살. 미술학원 교사 1명, 어린이집 교사가 1명이 확진이 됐다고 지금 브리핑에 들었습니다. 어린이들 발열 상황 더 세심하게 부모님들이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좀 문화상 아이가 아파도 엄마가 또 부모가 직장을 나가야 되니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부모만 탓하기가 어렵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아이가 아프면 보내지 않고 부모가 직장을 결근하는 거를 용인하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국가에서도 좀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 다니면 온갖 감기와 수두와 수족구, 뭐 이제 볼거리 이런 게 계속 유행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국에서도 또 지금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처음으로 중국 정부 당국이 이걸 시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이것도 좀 정리가 메르스 필요할 것 때도 같습니다. 맞습니다. 메르스 때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요. 에어로졸 상황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가장 위험한 곳은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중환자를 치료할 때 이제 뭐 석션을 한다든지 이러면 에어로졸 발생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에어로졸 발생 상황에 주의해야 되는 건 의료인들입니다. 의료인들은 특별히 좀 조심을 해야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렇습니다. 크게 우려하거나 너무 좀 공포감에 떨 필요는 없다라는 걸로 좀 정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학 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이신 김호란 국립암센터 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